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국제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내가 빌린 책 스리랑카 특파원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 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지내셨나요? 네. 근데 오늘 좀 감이 좀 오늘은 감도가 어때요? 감도가 별로 안 좋습니다만 뭐 그래도 듣는데 그래요? 지장은 없습니다. 예. 스리랑카 꽤 오래 계시네요. 지금 3주간 네. 글로 왔고요. 네. 우리가 참 2025년이 됐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또 방송을 못했어, 그지? 예. 지금 오늘이 2025년 1월 5일 아침 1월 5일.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이고 스리랑카 시간으로 여기 스리랑카 시간으로는 오전 6시입니다. 6시. 예. 지난주에 어떤 분이 톡을 주셔서 네. 방송이 혹시 안 올라와서 혹시 내가 여행 중에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네. 아니 우리 김민식 특파원 김민식 작가님의 일이 아니고 제가 여행을 가면서 장비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한 주 쉬었습니다. 그렇죠. 연말에. 예. 박동훈 부장님이 사실은 저희 이 내가 드린 책의 이 제작 담당이시기 때문에 하여튼 그랬었고 그래서 2025년 벌써 새해 맞이했네요. 우리 박동훈 부장님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미리사라는 곳 혹시 들어봤어요? 미리사. 뭐 낯섭니다. 스리랑카는 콜롬보밖에 몰라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이렇게 여행하면서 콜롬보라는 곳이 그러니까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진 나라였구나 싶었던 게 뭐냐면 지금 미리사는 이제 해변 휴양 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약간 인도양의 해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제가 지난 3주간 이렇게 이제 여행하면서 느낀 게 스리랑카는 세 가지 색깔을 가진 나라인 것 같아요. 여행자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우선 불교 성지순례하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 아쇼카 왕이 보낸 전법사 아들을 보내서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파를 했고 그래서 아누라다푸라라든지 아니면 담블라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제가 이렇게 가보면은 다 불교 사원들이 다 있어요. 지난번에 해주신 데가 아누라다푸라였죠. 네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디리아라는 곳과 담블라라는 곳을 거쳐서 이제 캔디로 갔고요. 캔디는 여기는 이제 가보면은 캔디가 이제 스리랑카 제2의 도시거든요. 네.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아누라다푸라가 오래된 이제 1000년 넘은 고도였다면, 캔디는, 한 400~50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시절 이제, 수도였었던 그런 이제 거고, 캔디에서 제가 그 다음 갔던 곳이 이제, 누아라 엘리아와, 그리고 엘라라는 곳으로 갔는데, 네. 캔디, 누아라 엘리아, 엘라, 이 세 도시는 뭐냐면, 차밭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요? 가보면, 네. 차밭. 티. 차밭이 엄청나요. 그래서 원래 스리랑카 여행하면 사람들이 제일 이제 인상적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캔디에서, 누아라 엘리아 가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바깥으로 펼쳐지는 풍광이거든요. 이게 왜 이제 인상적이냐 하면은, 고도 1000m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고도 1000m에서 1500m 정도 되는 그 도시를 이 철도가 달리는데, 사실 이렇게 높은 곳에 철도 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여기 철도가 왜 깔렸냐면, 영국 애들이 깔은 거야. 여기가 차 생산지로 적합한 기후를 가진 곳인 거예요. 네. 그래서 고도 1000m에서 1500m 정도 되는 곳에다가, 근데 이게 수백 년 동안 영국이 이곳에 이제 차를 재배를 하면서, 가보면 산과 산이 끝없이 이어지는데 다 차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좀 독특한 풍광이 보성 녹차밭이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는 가보면 그냥 이렇게 딱 그 보이는 한 산이 그냥 다 차밭이라는 게 놀라운데, 여기는 그 수십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를 가는 내내가 계속 다 옆에 차밭이라가지고, 네.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차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리랑카 이 원주민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 인도에서 심지어 영국 이 차 생산자들이 노동자들을 갖다가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타밀족까지 이제 데려와요. 수만 명의 노동자들을, 네. 이주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원래 이 차 농사는 왜 인도에서 먼저 시작되잖아요. 네. 영국이 인도를 먼저 식민지로 삼았으니까. 네. 근데 스리랑카에 사는 싱할라족, 스리랑카 원주민들이 보기에는 차밭을 도대체 만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차라는 게 먹는 것도 아니고 곡식도 아니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저거를 왜. 그래서 스리랑카 사람들은 차 재배에 별 관심이 없으니까 영국에서 이 또 다른 이제 자기들의 그 식민지였던 그 인도에서 타밀족을 이제 강제 이주를 시켜서 사람들을 이제 여기에서 차밭을 만들고 차를 재배하고 따게 만든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온 타밀족이 나중에 왜 타밀 호랑이들 그 내전에서의 그 스리랑카 내전으로 비화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제 원인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갔던 그 차밭의 마을들은 고도 1,500m잖아요. 네. 자, 고도 1,500m는 무슨 얘기냐면은 서늘해요. 그러니까, 기온이 지금 여기 스리랑카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이곳 미리사 같은 경우는 해변이니까 네. 해변은 지금 30도까지 낮에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15도예요. 왜냐하면 왜 고도 100m가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1도씩 내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해발 1,500m는 여기보다 15도가 낮은 15도. 저 거기 있을 때 사람들 경량 파커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스리랑카에서는 되게 보기 드문 풍경이야. 왜냐하면 스리랑카는 다들 겨울에도 12월, 1월에도 3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그래서 차밭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다시 넘어온 이곳이 지금 미리사고, 미리사 옆에 골레라는 곳 있고 한데, 여기는 이제 휴양지인데, 여기는 누가 길을 다니면은, 스리랑카 주민 말고는 누가 있냐면은,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 특히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러시아 사람들 보면 베트남에도 그렇게 많잖아요, 휴양지에. 맞아요. 스리랑카도 근데 뭐 사회주의 국가였나요? 스리랑카도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일로 많이 갔구나, 러시아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도 있고, 내가 보기에 여기는 사실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많이 오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뭘까를 봤더니 지금 유럽은 왜 겨울이잖아요. 네. 러시아는 엄청 추울 때고 그 사람들에게는 겨울에 이 추위를 피해서 크리스마스와 신정 연휴를 보내기에는 스리랑카가 너무 좋은 곳이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유럽 사람들이 왜 스리랑카에 많이 오는지는 알 것 같아. 그나마 유럽에서 가깝거든요. 유럽에서 인도 바로 다음이고. 근데 왜냐하면 태국이나 우리가 자주 가는 태국이나 그 베트남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멀어요. 오히려 한국에서 가깝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왜? 그렇지. 인도를 지나야 그 다음이 인도 차이나 반도고, 인도 차이나 반도에 그 태국이랑 베트남이 있고, 인도 차이나 반도를 지나야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그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가기에는 먼데 스리랑카는 가까운 거고, 그리고 스리랑카가 또 재미난 거는 여기가 영국과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잖아요. 수백 년 동안. 그랬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와서 보기에는 좀 익숙한 어떤 그런 풍광들, 건물들이, 식민지 시절의 어떤 그런 건물들이 남아있고, 캔디만 하더라도 거기에 가면 있는 그 호텔들이 영국 식민지 시절에 지어놓은 호텔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모습들을 그대로 이제 외관이라든지 유지하고 있고, 내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누아라 엘리아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식민지 시절, 영국 식민지 시절에 영국 애들이 여기다가 뭘 해놨냐면 커다란 호수를 만들어 놨어요. 경치 좋으라고. 네. 그 호수를 만든 사람이 그레고리 경인데 그 호수 옆에 있는 공원 이름이 그레고리 파크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가보면은 또 이제 빅토리아 파크가 있어. 네. 그리고 빅토리아 파크 나오면은 누아라 엘리아의 그 우체국이 있는데 이 우체국이 옛날 영국 식민지 시절에 지은 우체국이라서 딱 영국 그 건물풍이에요. 네. 영국의 그 건물처럼 생겼는데 그 우체국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엘리자베스 여왕이 1970년대인가 80년대 이곳에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왕실들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왜 뭐냐면 왜 호주라든지 캐나다 같은 데 방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 그 커먼웰스 이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니면서 왜 약간씩 이제 하잖아. 그럼 그 시절에 왔던 그 영국 여왕의 사진을 지금 누아라 엘리아 그 우체국 안에 커다랗게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놨거든요. 아, 나 그거 네. 어디서 본 적 있는데 그 엘리자베스 2세인가요? 2세가 즉위했을 때 그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그 영연방을 쫙 순례하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예. 이게 약간 이제 비록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식민 지배는 하지 않지만 니들은 다 그래도 영연방 국가 중 하나야. 약간 이런 그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내가 길 가면서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게 얘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스리랑카에서 엄청 가장 열심히 하는 그 스포츠가 뭐냐면 크리켓이에요. 네. 근데 크리켓이 왜 인도도 그렇고 스리랑카도 그렇고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하거든. 맞아요. 크리켓은 사실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네. 나는 볼 때마다 저게 어떻게 하는 룰도 잘 모르겠고. 야구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구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정확하게 전형적인 그 영국 그 신사들의 운동이잖아요. 네. 영국 그 귀족들의.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너무 재밌다고 생각한 게 만약 우리나라 어디에 경주나 뭐 이런 그 관광지에 네. 일본인이 와서 커다란 호수를 조성해 놓고 거기 그 해놨으면은 그리고 자기네 식으로 이렇게 무슨 건물을 만들어 놨으면 네. 우리가 지금 그거에다가 이를테면 그 호수를 지은 이름이 뭐 히로부미면은 히로부미 공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만약 무슨 이렇게 일본 천황이 와서 만약 이렇게 한번 방문했으면 그 천황의 사진을 그 우체국 안에다가 걸어놨을까? 우리는 안 할 거 아니야. 네. 우리는 절대 하지 않을 일을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시절의 이름, 그 시절의 그 식민 지배 시절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을 한다니까. 빅토리아 파크, 그레고리 레이크. 그래서 나는 보면서 야 이거는 또 뭘까. 근데 또 그게 지금 와서는 엉뚱하게 영국의 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이제 저건 거죠. 아니 그만큼 사실 이거 뭐 정확히 이건 확인해 봐야겠지만 식민 지배의 양상도 좀 달랐지 않았을까요? 달랐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도 해요. 같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또 대만만 봐도 대만은 굉장히 일본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강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한테 내가 볼 때 제일 되게 놀랐던 게 심하게 했나 봐. 그렇지. 거기 기차역에 가면은 그 일본이 놓아준 철도와 일본이 그때 썼던 그 기차를 이렇게 기념해서 공원 같은 것도 있고 막 그 있거든. 나는 보면 되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우리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인데. 왜냐하면 영국에서 그 차밭을 잇는 그 철도를 놓은 것도 그렇고 일본이 철도를 놓은 거는 수탈의 수단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철도를 통해서 다 농작물을 다 이제 항구로 내다 날랐잖아. 네. 나는 보면서 스리랑카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얘들이 속이 없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냥 제 생각은 뭐냐면 이거예요. 일본은 조선에 대해서는 내선 일체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만이라든지 다른 이 사이판, 괌 이런 데 지배는 그렇게 가지 않은데 일본은 한반도만큼은 일본과 거의 같은 식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왜 막 학교 교육이라든지 일본어 교육이라든지 막 이런 거 되게 좀 지독하게 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반발이 우리는 심하지 않았나 싶고. 근데 저는 스리랑카 여행하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그 기차 타고 이렇게 가면서 그 전자책을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한국어로 네. 이렇게 돼 있는. 그거 이렇게 보던 스리랑카인이,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야, 나한테 잘 안 들려. 보이스 비 보이셔스, 보이스 비 앰비셔스가 아니라 보이스 비 보이스. 아니 소리 들어갔어요? 제가 저기 조용히 하라고 한 거? 들어가면 오히려 안 되는데? 애들 소리는 안 들리는데, 예. 응? 애들 소리는 안 들리는데 박동훈 부장 소리가 들렸어. 나한테는. 아이고 이런. 아니 둘째가 아니야. 왜 아침마다 이렇게 형한테 저렇게 저 자식이. 아니 어쨌든, 근데 그게 애들인 거지. 애들이 조용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한창 때인데. 아니 아까 그래서 저기 근데, 전자책 말씀해 주시고 계셨잖아요. 전자책을 한참 읽고 있는데 옆에 스리랑카 분이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봤더니 이분이 우리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거야. 동남아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여기서 일하다 가신 분들. 근데 그치. 이분이 그 18살에 한국에 가서 20년을 한국에서 동두천에서 일을 했대요. 와, 그럼 그분은 스리랑카보다 한국에서 사신 시간이 길었네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18살까지 스리랑카에서 살고 그다음 20년을 한국에서 살아서 오히려 한국적인 그게 더 많다고. 그래서 스리랑카 자기 지금 고국에 돌아왔는데 국민한테 계속 물어본대요.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자기는 이제 지금의 스리랑카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니까. 근데 나는 한국말, 내가 이렇게 가면 한국말로 인사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제가 엘라 숙소에 갔을 때는 네. 그 숙소 주인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분도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한국말을 공부한 사람 같더라고요. 봤더니 이분이 한국어를 공부를 해서 네. 왜 스리랑카 노동자가 한국으로 이주 노동자로 오려면은 시험을 봐야 된대요. 한국어 능력 검정. 맞아요. 그거를 봐야 되는데 시험에서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 시험이 은근히 어렵대요. 어려워. 그래서 자기는 못 갔는데 근데 내가 이제 그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있으니까 자기 그 동생이 한국에서 일한 동생이 숙소로 왔고 또 이제 자기 친구도 오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되게 반기더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 어느 나라에 가서 한 20년 일했는데 그 나라에서 되게 안 좋은 경험이 있어. 네.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내가 우리나라에 왔더니 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있어. 나 같으면 별로 아는 체 안 할 것 같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다들 와서 나한테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그게 뭔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한국이 선망의 나라인 거예요. 꿈의 나라. 그리고 아까 그 20년간 한국에서 일하는 분 있잖아요. 네. 그분 20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고 스리랑카 돌아와서 방 8개짜리 호텔을 지었대요. 한국에서 번 돈으로. 가능하지. 여기는 한국의 인건비의 20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번 돈이면은 여기 와서 호텔 짓는 거야. 그 자기는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사실은 한국이 너무 고맙다고 막. 근데 이분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무슨 되게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 있을 때 IMF를 겪었대요.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그 옛날에 갔으니까 18살에 한국에 왔고 그때 IMF가 터졌는데 그때 IMF 때 한국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이분이 동두천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렇게 거리를 걸으면은 한국 사람들이 막 뭐라고 소리 지르고 그랬대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야 IMF 터지고 왜 그때 IMF 터지고 한국의 기업들이 구조조정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왜 다들 막 그 노동자들이 이렇게 그 정리해고 당하고 그래서 왜 그 시절에 그 갑자기 이제 서울역에 왜 홈리스들 늘어나고 일자리 없어지고 그게 IMF 이후에 생긴 일이잖아요. 왜? 네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 동남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을 보고 그랬다는 거야. 야, 우리도 지금 할 일 없어서 다들 지금 막 이제 난린데 실업자 되고 난린데 니들까지 와가지고 일한다고 그러냐? 니들 이 나라로 돌아가. 그랬다는 거야. 이거 참. 근데 충분히 우리는 몰랐겠지만 그 스리랑카 노동자는 겪었을 만한 일이잖아.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지금이라도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이 막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스리랑카가 IMF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IMF 구제금융 받고 있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구제금융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스리랑카가 그 IMF의 저거 하에서 지금 구조조정 중이거든.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똑같이 IMF를 겪었는데 한국과 스리랑카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내가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그때 그냥 다들 이를 갈고 이 IMF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지금 우리가 지금 국제적으로 빚을 진 이 상황이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막 그때 왜 다들 막 금모으기 운동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때 겪은 것도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IMF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똘똘 뭉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우리가 이겨내야 돼라는 그게 되게 강해서 결국은 한국은 IMF를 극복을 했잖아요. 몇 년 사이에. 네. 그러니까 자기가 거리에서 겪은 그것 또한 한국 사람들이 그 느끼는 그 IMF로부터 느끼는 어떤 그 비분 관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국제적으로 빚쟁이가 빚을 지금 지고 막 이게 대한 어떤 그거에 대한 그건데, 지금 자기는 스리랑카에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IMF 구제금융 받고 막 그랬는데 스리랑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긴장감이 없다는 거예요. 막 한국에서 막 금모으기 운동하고 막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빨리 이걸 벗어나야 돼 이게 아니라 아야 그냥 또 이렇게 됐나 보다 이러면서 다들 있다는 거야. 네. 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한국인의 종특이구나. 종족 특성. 그게 우리는 그거랑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 그 식민지배에서도 벗어나려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민 지배 때도 우리는 막 독립운동하고 막 모든 그게 막 많았잖아. 왜? 네. 그리고 딱 끝나자마자 우리는 막 이제 친일, 물론 제대로 청산을 완전히 하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우리는 왜 적어도 친일이라는 게 부끄럽고 부역자로 산 거에 대한 어떤 그래서 막 어떤 식으로든 국민 감정으로는 우리가 다 어떻게든 막 그 하잖아 막. 네. 그래서 막 정부 청사 같은 거 폭파시키고 뭐 그런 거 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되게 약간 똘똘 뭉치고 막 그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똘똘 뭉치는 게 되게 강하구나. 그러면서 그 스리랑카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되게 놀랍다고 생각한다. 내가 여기 이제 오기 전에 읽은 책 이 어떤 기자분이 코이카 맞아. 근무하면서 그분이 쓴 책의 앞머리에 뭐가 나오냐면은 어떤 스리랑카 사람이 한국 이 저자 그분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한국은 30년 전에는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지금은 선진국이다. 근데 스리랑카는 30년 전에도 개발도상국이고 지금도 개발도상국이다. 그러니까 한국은 역동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오는데 왜 비슷한 상황에 있었지만 근데 한국은 역동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스리랑카는 발전이 없다. 이게 지금 이 스리랑카 국민들에게는 너무 큰 열패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스리랑카 사람들은 어떻게든 해외로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이 나라 안에서는 답이 없어서. 내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지? 저도 제가 이게 한 20년 전에 우즈베키스탄에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20년 전에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 갔는데 그때 어떤 분이 이제 말을 걸어온 거예요. 현지인이 비슷한 얘기를 한 거죠. 저 한국에서 노동자로 가서 돈 벌어서 잘 살고 있다. 반갑다. 이건데 그분은 한 팔에 아래쪽이 없더라고요. 하박이라 그러나?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그래서 저기 공장에서 산재까지 당한 분인데 근데도 되게 반가워하고 감정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좀 마음 아프기도 하고 약간 이해 안 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나는 그때 이제 스리랑카 한국어 시험 본 분들이 이제 봤다가 떨어진 분들 물어봤어요. 시험을 뭘 보냐 그랬더니 두 과목을 본대요. 하나는 기술이고 하나는 한국어래. 근데 한국어가 다들 어렵대. 그래서 이분들 기술이 무슨 기술 하냐니까 한 분은 용접이고 한 분은 주물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한국어 공부 조금 더 해서 제발 한국으로 꼭 일하러 와달라. 한국은 여러분들 아니면 사실은 공장은 돌리기가 힘들다. 네. 근데 그 20년 일하고 오신 분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일은 어땠을까? 웃으면서 일은 정말 힘들었대요. 한국에서 공장에서 일은 정말 빡세대요. 정말 빡센데 그래도 돈은 많이 버니까. 왜냐면 여기 시간당 지금 최저임금이 430원인데 20배니까. 네. 시간당 임금의 차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았고, 그리고 그분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같이 그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외롭거나 힘들거나 그러지는 또 않대요. 같은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이제 공장에는 다 이제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여행하면서 많은 걸 했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막 그 불교 유산도 있고 차밭 이 풍광 자연에 주는 풍광도 있고 해변 휴양지도 있는 이 세 가지 색깔을 가진 스리랑카인데 별로 여행을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요? 이게 저의 여행의 특징은 뭐냐면 저는 가보고 좋으면 계속 다시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스리랑카도 사실 두 번째 아니세요? 아니, 스리랑카는 처음이에요. 그래요? 스리랑카는 처음이고, 저는 작년 같은 경우도 내가 왜, 일본은 계속 다시 가고 막, 좋으니까. 그랬지. 그리고 일본은 가는 도시마다 또 그 색깔이 또 다 달라. 교토와 도쿄가 다르고, 오사카가 다르고. 근데, 그리고 내가 왜 작년에 막 베트남 푸꾸옥 가고 그랬던 게, 베트남도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매년 다시 가잖아요. 그렇죠. 나는 스리랑카는 두 번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바가지를 씌워요. 바가지. 심하게 씌워요. 바가지가 좀 심해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씌워요. 네. 스리랑카, 한국에서 20년 일하신 분도 나보고 웃으면서, 근데 사장님, 스리랑카 여행하시기 어때요? 내가 그냥 씩 웃으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바가지를 씌워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근데 바가지를 어느 정도를 씌우냐면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시간당 임금의 차이는 20배가 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물가도 차이가 20배가 나야 되거든? 네. 그게 정상이거든? 네. 그렇잖아. 사람이 버는 걸로 우리가 물건을 사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행 다니면서 느끼는 물가는 뭐냐면 한국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내가 지금 동생이랑 둘이서 다니는데 네. 여동생이랑 둘이서 저녁을 먹거나 점심을 먹으면 매번 한 3만 원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1인당 15,000원인 거지. 근데 1인당 15,000원은 한국이잖아. 네. 여기서 3만 원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 곱하기 20을 해버리면은 둘이서 지금 한 끼에 60만 원을 쓰고 있는 거야. 스리랑카 물가, 현지 물가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게 관광객 대상 식당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로컬들이 먹는, 현지인들이 먹는 식당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네. 그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로컬들이 먹는 식당을 가도 2만 원이야. 로컬이라고 싸지가 않아. 그냥 무조건 외국인이 오면은 바가지를 씌우기 때문에. 네. 근데, 오케이, 좋아. 나는 근데 바가지도 사실은 뭐 그냥 물가 차이고, 우리 물가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바가지도 감수는 할 수 있어. 근데, 바가지를 씌우려면 친절하기라도 해야지. 친절하지가 않아. 이를테면, 이제 여기 오면은 담불라에 가서 우리가 보는 그 황금사원, 석굴사원이 있어요. 네. 그러면, 담불라라는 도시에 가보면은 거기 옛날에 이제 막 1000년 전에 그 산 위에 그 굴을 파고 거기에 이제 석굴에 이렇게 그 부처님들을 모셔놓은 그게 있어. 네. 이 석굴이 사실 재밌는 게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왕이 그 형세가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그 불안해지고 형세가 불리해지니까 그 절에 가서 숨은 거예요. 산속에 있는 절에 그 동굴 속 산속에 절에 가서 숨은 거야. 네. 그래가지고 왕은 절에 가서 숨고 그러니까 이제 대신들도 야 이거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저쪽에 이제 그 타밀족 이 침범해 오는 그 왕하고 가서 어떻게든 협상을 해서 그냥 저걸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 대신들이 그 저쪽으로 협상하러 이제 가다가 밤이 늦어가지고 사원에 이렇게 어서 이렇게 하룻밤을 자.
스님이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입성도 괜찮고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 귀족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열 몇 명이 이렇게 밤에 이렇게 어딜 가고 있으니까 어디 가시는 길이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왕은 지금 어딘가 도망갔고 지금 나라는 망하기 직전이고 그래서 저 쳐들어오는 저쪽 침략국 이제 왕하고 단판을 지으러 간다. 근데 봤더니 말이 단판이지 사실은 얘들이 항복하러 가는 거야. 가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네. 그래서 이 스님이 이 귀족들을 이제 붙잡아 놓고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왕이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을 절대 안 듣는다. 그래서 우리는 저 왕하고는 같이 일을 못 하겠다. 그래서 스님이 사실은 그 왕이 저 위에 있는 석굴에 숨어 있는데 네. 와라 니들 나하고 같이 얘기하자. 그래서 이 스님이 그 귀족들을 이제 회유를 한 거예요. 네. 가서 그거 하지 말고 왕이랑 다시 사이좋게 해서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싸워라.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왕이 귀족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 전쟁을 해. 그리고 이제 스님이 왕한테 이제 제발 귀족들 말 좀 잘 듣고 막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네. 이기고 난 다음에 왕이 얼마나 고마워. 이 스님 덕분에 이제 자기가 살아났잖아. 네. 자기가 숨어 지내던 그 산속의 동굴을 이제 사원으로 해서 커다랗게 불사를 일으켜요. 네. 가보면 막 부처님상 막 동굴에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해놨어. 나는 이제 이 여기를 이제 보러 간 거야. 산 위에 올라갔어. 네. 그래서 입구에 이제 그 동굴 사원 쫙 들어가는데 갑자기 딱 잡아. 남들 다 들어가. 그 스리랑카 현지인들은 왜냐하면 불교 절에 이 사람들은 다들 이제 저기 참배하러 가니까 다 들어가는데 나만 딱 잡아. 외국인은 티켓을 사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좋아. 티켓 살게. 티켓 어디서 파는데? 저 산 밑에서 판대. 그러니까 티켓 받는 데랑 티켓 파는 데가 떨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 배낭을 이제 동생한테 주고 야, 너는 배낭 가지고 지키고 있어. 내가 가서 티켓 2장 사올게. 그리고 내가 내려간 거예요. 네. 티켓 사러 내려갔어. 내려갔는데 티켓 판매대라고 자기 화살표가 표시가 돼 있어.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티켓 타러 이렇게 가는데 안 보여. 티켓 판매처가. 네. 그래서 화살표는 있고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시베리아인한테 물어봤어. 야, 티켓 어디서 파니? 그랬더니 얘가 나보고 툭툭을 타라는 거예요. 아이고. 택시를 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더니 옆에 또 툭툭이 서 있으니까 얘가 보니까 지 툭툭을 영업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자식이 장사하려고 어떻게 감히 사람을 갖다가 말이야. 저 앞에 매표세 물건 표 사러 가는 사람을 툭툭을 사라 그래. 그러면서 내가 됐어. 그러고 이제 화살표 따라 계속 걸었어. 제가 10분 걷고 난 다음에 그 더운데 떼약볕에 30도에 10분 걷고 난 다음에 그냥 툭툭을 탈 걸. 많이 고생 많이 하셨네요. 티켓 사러 가는데 30분이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티켓을 사가지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티켓을 냈더니 동생이 오빠 어디 가셨어? 그래서 내가 야 말도 마라. 그게 남들은 현지인들은 공짜로 가는 거기를 외국인들은 10,000원을 내요. 티켓값이 10,000원이나 해. 아니 솔직히 10,000원 내고 볼만한 그건 아니거든. 아니 사실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그런 이제 글로벌 호텔 체인의 리조트나 그런 데 가서 그냥 머무르는 게 더 나은 그런 곳 아니에요? 약간 좀 진짜 애매해. 근데 그 호텔 체인도 없고 그리고 그런 데들은 너무 비싸요. 또 그런 데는 너무 비싸고. 근데 예전에 제 내가 기억에 말씀하세요. 스리랑카 다녀왔다는 분들 되게 좋았다, 저렴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분들은 좀 때묻지 않은 바가지 상술에 때묻지 않은 곳에서 그냥 장기 투숙을 했나?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마찬가지거든. 나도 내가 2010년도에 만난 어떤 분이 그분이 정말 세계 일주를 다 하신 분이야. 전 세계를 다 다닌 분이고 이분한테 내가 물어봤단 말이야. 어디가 좋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5개 나라를 꼽아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팔, 몽고, 그리고 쿠바, 그리고 미얀마, 스리랑카. 이 5개를 꼽아줬다고. 그래서 나는 그분 한 대로 네팔을 갔었어. 너무 좋았어, 네팔. 그리고 또 그분이 추천대로 나는 몽골에 2달 데리고 갔었어.
몽골 가서 말 타고 너무 좋았어.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퇴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명예퇴직하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났으니까 남은 세계를 내가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쿠바와 미얀마와 스리랑카 세계를 다니고 있는데 네. 내가 빌린 책에 이제 오랜 청취자시라면 이 여행기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세 나라가 다 별로야. 코로나 이후에 왜 오염됐나? 별로냐면 그 사이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행의 테마는 뭐냐면 보복 소비예요. 사람들이 다들 코로나 기간 2, 3년 동안 여행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코로나 끝났으니까 보복 소비로 이제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돈을 얼마를 달라고 하든 일단 가는 거야. 왜냐? 그동안 2, 3년 동안 여행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왜 매년 여행 다니던 사람이라면 예산이 좀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 코로나 이전에 썼던 예산의 2배까지도 써. 왜냐? 나 2, 3년 동안 매년 여행을 안 갔거든. 네. 자, 여기에 사람들이 다 이제 적응해버려서 이 보복, 그리고 여기 자, 소비자만 그런 게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도 여기 2, 3년 동안 다 놀았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 네. 실제로 여기 여행지 가보면은 문 닫은 호텔들이 많아. 그리고 건물들 짓다가만 폐허가 된 그런 건물들이 많아. 다 코로나 시절에 이제 망한 그런 숙박업소들이죠. 네. 근데 그 와중에 살아남은 데들은 이제 그러면 숙박업소가 많지는 않은데 관광객은 많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불러. 내가 지금 되게 황당한 게 지금 여기 미리사 해변에 낮에 온도 30도까지 올라가는 숙소에 내가 그 1박에 5만 원짜리 방을 지금 잡았거든. 네. 동생 방 하나, 나 방 하나. 네. 와서 너무 황당한 게 여기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저가 호텔을 잡으셨구나. 아니, 들어봐봐. 나는 35달러 숙소기 때문에 당연히 에어컨이 있는 줄 알았지. 나는 5만 원씩이나 하는 호텔에 에어컨이 없다는 건 상상을 못하지. 왜냐? 내가 당장 지난달에 베트남에서 1박에 5만 원 하는 호텔을 잡았잖아요. 똑같이. 수영장 그리고 있는. 그 호텔은 정말 수영장 있는 예술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는 아침 조식도 막 코스별로 나오고 막 쌀국수 나오고 막 와, 내가 진짜로 아니 베트남하고 비교해서 더 그런데 스리랑카는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그 관광지에서 바가지를 씌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정부가 잘못해서 그래. 스리랑카 정부가. 왜냐하면 정부가 어떤 시범을 보였냐면 그 시기리아에 가면 이제 바위 궁전 락팰리스, 시기리안 락팰리스라 그래서 커다란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궁궐을 옛날에 1000년 전에 지어놓은 그 유적이 있어요. 네. 이거 보러 가는데 입장료가 35달러. 달러로 받거든요. 네. 우리 돈으로 5만 원이 넘어가요. 네. 근데 이거 보는데 총 한 2시간이면 끝이거든. 네. 2시간 보는데 입장료가 5만 원을 받아. 네. 근데 그 시기리아라는 도시에 내가 가면은 그 도시에서 볼 거는 딱 요거 하나예요. 네. 요거 하나 보고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안 갈 수가 없지,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가서 또 바로,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30달러였는데 또 그나마 5달러가 더 올랐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왜냐하면 참고로 현지인들은 무료거든. 현지인들은 그냥 올라가는 곳인데 외국인들만 딱 잡아가지고 35달러를 받는데, 자, 이거를 현지 사람들도 볼 거 아니에요. 네. 관광객들은 와서 우리가 공짜로 가는 저기를 5만 원씩 내고 가네? 쟤들은 그러면 돈 달라는 대로 주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지. 아유. 그래서 여기는 툭툭도 비싸고 숙소도 비싸고 식당도 비싸고, 와, 나는 진짜 멘붕인 게, 아니 도대체 이 나라 물가를 생각하면 이렇게 비쌀 수가 없는데, 나는 보통 여행 가면 이를테면 내가 독일에 갔어. 여기가 물가가 비싸. 그럼 난 어떻게 하냐면은 왜 먹는 거라도 싸게 먹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왜 브라텐 부어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네네. 흰빵에다가 소시지 끼워서 파는 거. 네. 그런 거 먹으면은 독일이라도 3,000원이나 5,0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는 있거든. 네. 근데 이 스리랑카에서 10,000원 이하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가가 너무 비싸서 여행자 물가가 현지 물가는 외국인 등쳐먹는 그게 이제 정부의 행태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온 나라로 퍼졌군요. 이게 이제 온 나라로 다 퍼진 거고, 근데 그럼 정부는 왜 이걸 하고 있느냐? 얘네는 IMF를 그냥 그 여행자들이 가져다 주는 달러로 IMF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여행하다 보면 내가 이제 나만 이런 느낌을 받나 싶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하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네. 사람들이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I feel like I'm being whipped off. 나 지금 바가지 쓰고 있고 뜯기는 느낌이 나는 너무 이 느낌이 너무 불쾌해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IMF가 터져도 우리는 온 국민이 반지를 모아서 금반지 금모으기 운동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여기는 그냥 국가에서 외국인 삥 뜯어서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아니 내가 이게 절대 스리랑카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니면서 느낀 생각은 이 나라는 부정부패가 심하다. 그래서 지금의 스리랑카 대통령이 그 대선 당선될 때 그 대선 구호가 그거였대요. 부패 척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스리랑카 사람한테. 그래서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 달라진 게 느껴지냐? 아니 크게 느껴진 게 없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부패 척결을 외치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을 거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일을 하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이 해외로 나갑니다. 그 스리랑카는 어느 정도 이름 문제가 좀 잠잠해진 다음에 가는 걸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지, 맞아요. 우리 김 작가 지난번 방송하고 이번 방송 듣다 보니까 김 작가의 루트를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불러볼 테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이거를 제가 구글 어스에다가 지금 넣어가지고 구글 어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들으면서 이게 뭐냐면 이 링크를 이제 제가 여기 팟캐스트하고 유튜브 그 설명에 넣어드릴게요. 이걸 누르시면 구글 어스가 뜨고 거기에 이제 쫙 그 루트가 쫙쫙쫙쫙 나옵니다. 일단 진짜? 예, 만나보세요. 배열만 제가 바꾸면 돼요. 자, 일단 콜롬보로 입국하셨죠? 그 다음에 사이베리아 가셨던 것 같고요. 그 전에 사이기리아, 그치. 시기리아 가기 전에 아누라다프라부터 갔어요. 아누라다프라부터 가셨군요. 아누라다프라, 사이베리아. 콜롬보에서 아누라다프라까지 네. 기차로 가야 돼. 기차로 가고, 그 다음에 시기리아. 예. 담볼라. 그 다음에 캔디. 담블라. 예. 그 다음에 캔디. 누아라 엘리아. 엘라. 그 다음에 엘라. 미리사. 그리고 미리사. 요런 루트로 가셨군요. 그리고 다음은 골레. 또 있어요? 또 어디 가요? 갈레라고도 하고. 네. 이제 여기서 내일 체크아웃에서는 골레라는 데 있어요. 골레. GALLE. 여기가 골레를 내가 가려고 하는 이유가 네. GALLE. 찾았어요. 여기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콜롬보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게 콜롬보 아웃이군요. 골레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네. 여기 골레가 옛날 400년 전 포르투갈 상인들이 배 타고 맨 먼저 도착한 곳. 그래서 이곳에 가면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식민지 시절의 건물들이 다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식민지 역사, 이 스리랑카의 식민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골레를 들렀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콜롬보로 돌아갑니다. 루트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구글 어스 맵으로 이 링크만 누르시면 김 작가의 이 루트를 예,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거 만약 이 루트대로 오시면은 사실은 제가 이거 엄청나게 긴 시간 고민해서 짠 루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루트에 대해서. 왜냐하면 처음에는 불교 유적지를 보고 그 다음에 차밭을 보고 마지막에는 해변에서 이렇게 휴양을 즐기다가 그리고 돌아가는 코스니까. 이거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기 또 나중에 김 작가께서 설명을 더 덧붙이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요거가 하나가 예, 이제 인터랙티브한 슬라이드가 됩니다. 인터랙티브한 또 그거야? 예. 또 우리 박동훈 부장님 덕분에 또 새로운 또 한번 이 운명의 맛을 한번 보겠군요.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가지 쓰시면서 아닙니다. 근데 덥고 힘들겠다.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그렇기는 한데 그냥 이제
밥때가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네, 네. 이제 7시에 저기 주식 네. 밥 먹으러 가야 돼. 마무리를 하자면 내가 본 이 세 가지가 뭔가를 봤더니 결국은 잉여의 산물이더라고요. 잉여. 불교, 차, 1500년 휴양지? 전에 그 높은 불교 탑을 지을 수 있었던 거는 네. 농사를 짓고 남는 잉여 농산물이 있었으니까 노예가 됐건 그 석공들을 부릴 수가 있었겠죠. 네. 그치? 잉여. 그러니까 농산물에 잉여가 있으니까 그 사원, 우리가 지금 보는 유적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고, 네. 차밭도 마찬가지야. 영국이 산업혁명을 성공하고 나서, 전 세계로 이제 영국이 막 그 식민지하고 할 때, 영국이 잘 살았던 거야. 그래서 잉여가 생기니까, 잉여의 이윤이 생기니까 이거 가지고 얘들이 한 게 뭐냐면, 먹지도 못하고 별 도움이 안 되는 차를 마신 거야. 네. 그렇잖아요. 네. 차는 사실은 기호품은 잉여의 산물이거든. 그래서 스리랑카까지 와서 저 넓은 차밭을 재배를 했다라는 거는 영국 산업혁명이 가져온 잉여의 산물이고, 자 지금 본래나 내가 미리사에서 보는 이 유럽 뭐냐면 21세기 이제 최첨단 이 혁명이 오고 난 다음에 세계화와 정보화의 혁명이 오고 나서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유럽에서 여기 오는데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 비행기 타고 오면 되고. 네. 그리고 정보화의 결과 이들이 숙소 같은 거 찾기도 너무 쉬워. 그냥 미리 한 달 전에 예약하고 여기 루트 짜고 하면 되니까. 이것 또한 사실은 지금 이제 러시아나 그 유럽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잉여의 산물인 거지. 이런 그 해변 휴양지의 네. 삶이라는 게. 그래서 나는 보면서 결국 우리가 나이 50, 60 넘어서 퇴직하고 나서 우리가 잉여 인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나는 간절히 바래. 우리가 잉여 인간이 되기를. 뭐냐면 생존과 번식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애들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날이 올 거란 말이야. 그때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잉여의 산물들, 1000년 전에 만들어진 잉여의 산물, 500년 전에 만들어진 잉여의 산물, 지금 현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잉여의 산물을 보는 겁니다. 그게 여행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 다시 책 얘기하고 박동 부장님이 3주간 밀린 독서 이야기 쫙 한번 풀어주십시오. 풀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2025년 한 해도 우리 즐겁게 책 읽고 여행 다니면서 살도록 합시다. 화이팅!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